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시장에 큰 상승을 불어올렸는데요. 우리 시장도 같이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피크아웃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분 좋은 금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은 코인한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님들이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그 사이에 네.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어제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또 시장이 좀 기분 좋은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그 반등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굵직굵직한 핫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 코인한수님과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시장 이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비트코인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CPI와 또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한 주 솔직히 좀 힘드셨죠, 한수님? 네. 사실 제가 네. 멘탈적으로 조금 힘든 네. 기간이 아니었나. 물론 그렇죠. 네, 뭐 솔라나 이 세럼 빠지는 거 보면서 덩달아 다른 네. 코인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빠지니까 맞습니다. 좀 그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빠질 일인가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솔라나 측을 옹호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떠세요? 좀 솔라나가 좀 삐끄덕거리긴 하지만 사실 옹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솔라나 저는 좋은 코인이고 또 이제 좀 발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벌어짐에 따라 이 솔라나가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좀 뭐랄까요,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솔라나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솔라나가 그죠. 잘못을 했나, 오히려 솔라나 CEO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야기도 좀 뒤에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먼저 비트코인 이슈 살펴볼 텐데요. 네네. 지금 결제 소식 좋은 이슈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의 소식인 것 같은데요. 코인한수님 좀 봐주시죠. 예, 뭐 일단 시장 이슈부터 조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그 시장이 가격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여전히 계속 발전하고 있고 뭔가 변화는 혹은 혁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이 암호화폐의 영역은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라 단위나 뭐 기업 단위나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이 습득률이라고 해요. 혹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이거 서브웨이 독일 매장 3곳에서도 비트코인 결제 시범을 좀 운영한다라고 해요. 점차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영역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보급이 되고, 비트코인 결제가 얼마나 보급이 되고, 얼마나 이거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의 결제 서비스가 점차 늘고 있는 부분들이 암호화폐가 점차 진화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네, 비트코인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레이어 2를 이용해서 시범 결제 시스템을 서브웨이 독일에서 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장에 어쨌든 호재가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에서도 ATM기가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런 움직임도 보자며 미국에서도 곧 도입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조금씩은 도입이 되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워낙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고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ATM들이 설치가 되고 있고 점차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캐나다까지 넘어갔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이나 네. 그다음에 뭐 탈아시아 쪽으로 아시아가 아닌 쪽에서는 비트코인 결제 관련해서 서비스들이 점차 늘고 있고 그다음에 친암호화폐 정책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얼마나 채택률이 높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유럽 쪽이나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아시아 저희 집중적인 뭐 중국, 일본, 네. 아시아 쪽이 아니라 저기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좀 이 규제가 잡히고 어느 정도 이슈들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금방 이 비트코인 ATM 설치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트위터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결제 코인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사실 이번에 결제 업체 허가 신청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확실하게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트위터에서 만약에 결제가 된다면 우리 시장 당연히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업 수완이 되지 않는 것에 손을 대진 않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물론 도지코인의 폭등을 노린 걸 수도 있겠지만 좀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뭐 여태까지 하고자 했던 것들은 네. 다 했고 그다음에 그 했던 내용들이 모두 좋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트위터 또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트위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는 네. 이제 상장 폐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나스닥이나 비상장 주식이 되었죠. 비상장 네. 주식이 되었죠. 상폐라고 보기는 힘들고 비상장 주식에는 맞는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 트위터를 구성하던 주요 핵심 뭐 CEO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고를 하고 네. 새로운 이제 채로로 잡히고 있는데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이 트위터에서 우리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허가가 신청이 되면 어느 코인이 이 트위터의 좀 수혜 코인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도지코인이겠죠. 아, 네. 맞습니다. 뭐 확실히 도지코인을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틀 전 차트를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제 업체 뭐 허가 신청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도지코인이 잠깐 빨간색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 내용이 나오고서부터 아, 좀 네. 반등을 잠깐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트위터가 가지는 의미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의 결제 업체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판 제가 카카오톡이라고 했죠. 카카오톡 얘기해도 되나요? 카카오톡이라고 한번 했죠. 카톡? 노랑톡으로 하시죠. 노랑톡이요? 네. 노랑톡을 할 텐데 노랑톡에 보시면 저희가 뭐 선물하기도 있고 뭐 결제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했었는데 그 결제에 현재 저희 뭐 노랑톡은 현금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카드도 통해서 되죠. 네. 네, 뭐 카드도 되겠죠. 카드도 근데 현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말문이 꼭 꼬이네요. 네. 네.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수혜 코인은 앞에 도지코인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지코인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아직 개표가 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얘기도 해볼 텐데요. 사실 지금 3일째 최종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직 우편 투표 결과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또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증시에 정말 훈풍이 돌았고 나스닥은 5% 넘는 상승을 보여줄 만큼 좀 이례적인 상승 보여줬는데요.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전날 또 15% 넘게 많이 빠졌지만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미증시가 랠리가 됐고 이 부분 좀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 좀 궁금한데
저는 사실은 잠깐 뭐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12월에 있을 또 금리 인상에서 금리가 0.5나 0.5보다 적게 나올 경우에는 같이 계속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수님? 갑자기 FOMC로 넘어갔네요. 네. 네, 미증 씨 다 연결이 되니까요. 맞아요. CPI까지. 네, CPI. 사실 오늘 CPI 어제였죠. 어제 CPI가 네. 정말 중요했잖아요. 우리 12월 금리 결정에. 예, 그쵸. 네. 큰 영향을 주겠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끝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네. 이제 선수님의 생각을 물어본 거죠. 네. 네. 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2월 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50bp 관련해서 갑자기 하루 만에 50 몇 %대였던 확률이 90%대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은 12월 달 금리 인상이 50bp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50bp보다 높지만 않는다라면은 계속 시장은 좀 순풍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11월 초에 있었던 FOMC에서도 현재 금리를 너무 많이 높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고용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12월 FOMC에는 진짜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거 보니까 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기반이 생겼고 그 기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시장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어쨌든 10월 CPI 우리가 큰 기대감은 없었는데 사실 지난 2월 이후에 좀 처음으로 7%대 기록을 했습니다. 에너지와 중고차 등에서 기존의 인플레이션을 좀 상승시켜왔던 품목들뿐만 아니라 또 음식료와 주거비 등의 다른 핵심 품목들도 예상보다 오름폭이 조금 덜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안도 랠리를 펼친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CPI, 근원 CPI 쪽도 좀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간선거 전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FTX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인수를 한다고 해서 좀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인수를 이젠 안 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정말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현재 FTX에서는 자금 조달이 최우선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될까요, 한수님? 네, FTX를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앞에 중간선거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PPT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S&P 500 지수의 수익률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중간선거 전에 이제 12개월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고 플러스였던 적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거 후 6개월간의 수익률을 보자면은 거의 다 플러스, 그냥 다 플러스였던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후 12개월로 하면은 그 수익률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중간선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공화당이 좀 우세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공화당이 우세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달렸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왜 선거 이후에 이렇게 증시 랠리가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이제 분점 정부라고 해요.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은 민주당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외에 이제 반대인 공화당이 또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력이 한쪽으로만 몰리게 되면은 그 세력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방향성이 뭐 잘못되든 잘 되든 어떻게 보면 뭐 아닌 도인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정부가 약간 힘의 균형이 좀 비등비등하다라고 하면은 뭐 중대 법안이나 뭐 재정 지출 관련해서 따지고 뭐 반박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절충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향성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뭐 얘가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의견을 냈을 때 가장 먼저 이 의견이 좋은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생각을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부정적인 내용이 없다라면 그만큼 충분히 좋은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해서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정 정보가 되면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S&P뿐만 아니라 나스닥에서도 선거 후 6개월 동안 좋은 흐름이 이어졌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FTX 사태를 조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FTX가 세계 2위, 뭐 3위 왔다 갔다 하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거래소가 가지는 의미가 이번에는 컸다라는 걸 정확히 아는 사태였지 않을까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태 정리를 좀 시작을 하자면은 1번 원래 FTX 관계사인 이제 알라메다 이 리서치에 이제 대자 제조표 축소를 제조표를 통해를 좀 확인을 했어요. 재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알라메다의 자산 대부분이 FTX가 발행한 FTT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FTX가 FTT 물량을 발행하면서 대부분 자기의 관계사인 회사에다가 파는 것이 아닌가, 그 관계사가 이걸 사주는 것이 아닌가, 서로 가격을 올리기 위해 혹은 물량을 흡수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는 혹은 좀 아무도 사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가주지 않아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물량을 뭐 서로 유통하고 사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이제 누가 이제 그 불난집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했죠. 바이낸스 CEO가 트위터에 FTT의 위험성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한 이후에 2,300만 개죠. 여기 만 개가 빠졌는데 2,300만 개의 FTT를 바이낸스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후 FTT를 판매를 하면서 FTT가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트윗을 통해서 바이낸스 CEO가 이거 FTT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FTX CEO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서로 리트윗을 하고 서로에게 비판을 통해 좀 하다가 말다툼을 진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말다툼에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인플루언서나 다른 거래소 관계자들도 얘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불거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낸스 CEO가 이제 또 다시 해명을 했죠. FTT의 청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도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이낸스가 FTX 너희 힘들면 내가 도와주겠다. 힘들면 도울 것이다. 그래서 FTX 인수를 서명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서명에는 우리가 원하면은 이 서명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FTX가 너무 뭔가 부실하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결함과 부족한 직원 수 때문에 인수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슈가 첫날 2번 연속 차트가 무너졌는데 첫날에는 FTX가 뭐 파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아니죠. 불안감이죠. 불안감. 그다음에 그 불안감에 좀 다시 바이낸스가 들어오면서 좀 아래 꼬리를 말아올리면서 좋아지려고 했는데 바이낸스가 갑자기 철회를 했어요. FTX 재정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FTX가 조정이 좋지 않은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거야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빠지는 모습. 그래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제 그 나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좀 다시 반등하고 그다음에 흘러가던 흐름을 끊어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FTX를 근데 들어보고 나서 생각을 해봤던 게 사실 바이낸스 CEO 자체는 FTX가 이렇게 현금을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다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거래소를 통한 거래로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FTX 측은 FTT를 이용해서 그렇게 알라메다 대조표에 이제 올리고 그 실적을 통해서 또 대출을 받고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CEO께서 그 바이낸스 CEO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FTX를 차라리 흡수를 한다면 이렇게도 수입을 좀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고 얘네 그럼 안아볼까 했는데 딱 까고 보니까 이걸 안았다간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사실 버린 느낌입니다. 아닐까요? 그렇죠.
버린 느낌은 맞죠. 네. 이거 우리가 끌고 가면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겠는데 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바이낸스도 자기들이 만든 코인이 있어요. 그렇죠. BNB 있죠. 네. 있는데 사실 굳이 이걸 또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먹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안 그래도 바이낸스가 이 큰데 네. 뭐 자기 안 그래도 1인 기업이 뭐 2위, 3위 하는 기업을 먹는다라는 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좀 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좀 떨어져 있겠지만 돈 많은 이렇게 네. 거래소가 흡수를 하는 게 시장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임들을 얻어간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뭐랄까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일까요? 네. 그런 거래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FTX가 어쨌든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어쨌든 자금 조달이 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조달이 안 된다면 당연히 파산은 면치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억 달러, 근데 10조 정도가 자금이 필요해요. 뭐 10조가 10조 달러죠. 10조 원이죠. 10조 원으로요? 네. 80억 달러고 아, 10조 원으로 네. 보시면 됩니다. 10조 정도가 필요한데 네. 이 10조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네네. 없어가지고 현재 이 저스틴 선까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 뱅크스가 직접 나서서 자금 조달 기회가 있다. 다음 주에 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트위터 계정에 이 저스틴 선과 대화를 통해서 이 저스틴 선이 우리 또 너희 뭐 유동성 문제에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내용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스틴 선은 근데 중국 측 아닌가요? 트론의 창시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트론의 그런데 왜 바이낸스와 협업을 안 하고 FTX 도와주려고 할까요? 사실 네. 저스틴 선은 후오비 글로벌에 또 한 자리를 가지고 네, 있는 맞아요. 사람이기도 해요. 후오비 글로벌이 사실 예전에 좀 좋은 좀 더 힘 있는 거래소였잖아요. 중국의 규제를 받기 전에는 네. 후오비 글로벌이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영향을 가진 거래소였는데 그 거래소가 중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좀 나온 이후에 좀 규모가 낮아졌어요. 근데 여기에 뭐 FTX 하는 네임들을 가질 수도 있고 거기가 네.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또 종류들을 흡수할 수 있는 또 내용들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존도 그냥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뭐 FTX가 일단 바이낸스와의 그런 협약은 깨졌지만 만약에 저스틴 선과 된다면 후오비 글로벌까지 같이 엮이면서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의 최대 거래소들을 거의 다 중국이 갖고 있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중국의 중요도가 다시 또 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 중요도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사실 좀 바쁘게 움직이는 네. 거죠.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도 이런 그 독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중국이 독점하는 내용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많은 코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또 이렇게 FTX 사태를 보자면 우리가 2008년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태와 정말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태였을까요? 자, 선생님. 크립토판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뭐 뉴스들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무엇인지를 좀 길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를 아마 이 내용을 아시고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면 맞아요. 그래서 떨어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좀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냉전 이후에 G1으로 또 우뚝 섰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제 호황과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의지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자, 이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부동산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같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패드 입장에서는 이 올라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자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대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이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자를 올렸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아, 이거는 미국이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내가 집 대출 받아서 사서 여기서 차익을 내는 게 더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네.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아, 개꿀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돈 빌려주고 이자 꼬박꼬박 받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람이 이자를 못 받으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갔는데 그 집값을 담보로 해서 또 담보로 받죠. 나한테 네. 계속 빌리는 거니까 뭐 나는 집값 계속 올라가고 뭐 담보 잡았고 아니면 이자 꾸준히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 괜찮은 내용이다. 은행에서는 약간 혹할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대출을 빌려줄 때 등급이 있어요. 아무나 대출을 네.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라임 등급, 알트 A 등급, 서브 프라임 등급이 있어요. 네. 보통은 프라임 등급만 이런 주택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은행들이 이제 돈 맛을 알아보니까 서브 프라임 등급도 대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벌어진 일이 이게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기 집 강아지나 고양이 이름으로 아하, 대출을 했다라고 네.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하고 그 와중에 뭐 고양이나 강아지도 대출을 하니까 은행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은행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고 싶어도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이 대출을 못 하니까 그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오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부 투자자들에게 어떤 걸 담보로 했냐면 이 대출을 빌려간 사람이 주택을 담보를 했잖아요. 네. 이 담보를 모기지라고 하는데 이 네. 모기지를 판매를 하고 또 다시 대출을 받기 시작한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출을 받은 입장에선 한번 끼고 또 뒤에 한 번 더 끼게 된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고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을 빌려준 사람들은 당연히 보통 심리가 우리가 대출을 빌려주면 당연히 대출을 갚기권이라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이게 기본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 믿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해줬고 그리고 더 많은 상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또 투자를 받기 시작을 했고 예전에는 뭐 한 기업이었다라면 여러 기업 뭐 몇십 개가 되는 기업들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권에서 만약에 너희가 이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은 내가 보험 상품을 만들겠다. 너가 얘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시 내가 그거 나한테 보험을 들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제 보험도 또 끼기 시작을 네. 했어요. 이제는 기업만 끼는 게 아니라 네. 금융도 끼고 그다음에 보험도 끼면서 네. 아주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기업 간의 투자금 네. 문제 시 걱정 없이 보험을 해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그 사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면서 있겠지만은 그거 다 빼고 네. 시간이 흘러가서 집값이 터무니없이 계속 높아졌어요. 네. 높아지니까 외부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평소에 그냥 $10,000에 그냥 집을 샀다라고 치면은 뭐 거의 한 10만 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집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뭐 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니까 이거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라고 인지를 하기 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를 했을 때는 늦었어요. 늦은 거죠.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미국이 5.25까지 금리를 네. 2년 동안 4%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소비자 물가지수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뭐 5%대까지 거의 지금 5%대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뭐 4%, 5%대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는 그걸 1년 동안 올렸지만 이때 당시와 지금이랑 비교했을 땐 네. 어마어마한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4%를 올리면서 거의 매달 꾸준히 0.25씩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대출금을 갚는데 무리가 네.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요. 집값이 폭락을 했고요. 높은 금리로 채무가 불이행이 되기 시작을 네. 했죠. 그리고 파산이 발발을 하고 개인과 기업의 연쇄 파산으로 은행 수익이 감소를 했고요. 기업의 파산으로 돈과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원금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원금을 못 받는 상황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보험을 한 회사나 보험을 든 회사나 그다음에 돈을 빌린 회사나 모기지를 네. 가진 회사나 어떤 회사든지 다 투자 원금을 받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이 감소를 했고 부실한 네. 금융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도 큰 손실을 받았죠. 그래서 결국 4대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채가 700조 정도가 되는데 네. 700조 밑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거였잖아요. 아까 제가 엮이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그 엮인 회사들도 모두 파산을 또 직면을 네. 했죠. 지금 이 사태가 어쨌든 지금 물가 상승,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금리 인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또 미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있었던 사태가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쨌든 리먼 사태 때도 이 부분에서 좀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한 사람은 또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 당연히 교훈이 있을 테니까 해지 수단으로서 사용할 어떤 것이 확실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네. 충분히 대비를 하고 돈 번 사람이 해야죠. 있겠죠. 네. 영화 뭐 빅쇼트라고 해서 이런 영화를 실제로 다룬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 마이클 벌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를 했고 그때 네. 투자를 해서 또 많은 돈을 벌었고요. 네. 그리고 워렌 버핏도 그 중에 하나 해당을 합니다. 워렌 버핏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헐값에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 내용들이 지금의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되는 내용들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보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네. 혹은 종목들이 이제 뭐 떨어질 건 떨어지면서 실제 이 정도 가치를 하지 않는데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럼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렌 버핏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라는 부분과 장기 투자를 하라. 네. 그리고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그다음에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고 나서 또 마이클 버리의 빅쇼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공매도를 친 사건으로 좀 큰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다음 넥스트 마이클 버리 한수님 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했으면 제가 되지 네. 않았을까. 아직도 되실 수 있죠. 늦지 않았나요? 네. 아마 뭐 제가 모르는 누군가 마이클 버리가 이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 아직 그래도 네, 해지 수단으로서 우리 비트코인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FTX 사태가 아직 진정이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오늘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제 올라갔던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고 실제로 따져보면은 FTX 사태가 진정이 된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진정이 돼야 진정한 끝이다 혹은 저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FTX 사태가 진행되는 상황, 또 끝나는 상황까지 좀 지켜보시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포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정말 이렇게 이슈가 많을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오늘 이번 주 시장이었는데요. 좀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CPI가 잘 나와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한 것 같습니다. 주말 우리가 좀 안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또 일부를 통해서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투더골드문과 전략 같이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